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요즘에 국내 상영 중인 영화 한 편이 화제입니다. 네. 결혼을 통한 여성의 경력 단절, 육아와 재취업을 두고 내적 갈등을 겪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 지칭하는 특정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걸림돌들이 또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남에서는 24시간 보육 서비스, 충남 아이키움틀 서비스가 큰 만족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개원된 지는 6개월이 되는데요. 이용 건수가 2,000여 건에 달하고요. 무려 만족도가 98%나 된다고 하네요. 높은 수치죠. 네. 예. 교사에 대한 만족도, 또 시설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시간당 이용료도 저렴합니다. 본인 부담금 1,000원만 내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맞벌이 부부들에게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네,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육아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기분 좋은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이들을 키우는데 좋은 날씨와 맑은 공기도 중요하겠죠?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절기상 입동인데 입동답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낮 기온은 몇 도까지 올라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어느덧 겨울의 첫 번째 절기 입동을 맞이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반짝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세종과 공주, 금산, 계룡은 하루 새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가면서 한파주의보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2.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이나 뚝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파주의보는 차차 해제되겠고요. 공기질도 종일 청정하겠습니다. 아침에 태안 등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나 연무가 남아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에는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천안 13도, 세종과 대전 15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당진 12도, 태안 13도, 보령 14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중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일요일 늦은 오후에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걸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인데 입동답게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그 가을 태풍 여러 차례 네.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가 바짝 긴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태풍이 지나고 나서 단풍이 들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벌써 겨울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을 정말 더 알차게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네, 많이 아쉬워지죠. 예. 그리고 또 겨울이 온다고 하니까 괜히 마음이 분주해지는데요. 월동 준비하면 뭐니 해도 김장 준비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입동과 함께 김장 준비 많이 하실 텐데 올해는 낮 기온이 높아져서 2주 정도 늦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겨울은 길기도 하고 여름과 달라서 이 월동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족 여러분 월동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색동지나 입동, 월동 준비 이상무라고요. 네, 예.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입니다. 네. 우리가 그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예술을 통해서 과거를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지역에도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전시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대전 동구에서는 시대적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예술이 꽃피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과 기억이 머무는 그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봅니다. 예술은 현 시대를 담는 동시에 과거의 시간을 차곡차곡 쌓은 결과물이다. 그리고 예술가에게 작품은
또 다른 내일을 위한 시작점에서의 소중한 가치다. 지난 시간을 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전시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근대도시 대전의 시작점 소재동 일원. 배산임수의 전통마을이 일본의 신사로, 철도 노동자의 거주지로, 그 후에는 주거환경 개선 대상지로 보낸 시간들. 하지만 지금 소재동은 조금씩 변화한다. 조선 후기에 그 회덕현 지도에 나오듯이 굉장히 큰 어떤 경관을 갖고 있는 장소인데 1927년 일제가 전통말살이에서 소재가 메꿔집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천변이 이렇게 흐르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소재 주변에는 대전의 전통과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공간 자체가 대전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관의 거점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재동의 새로운 도약을 담고 11월부터 12월에 이어지는 다시 흐르기로 한다 소재 나날이 2019 프로젝트. 그 첫 번째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청년 미술인들의 전시 소재 드로잉 컬렉션. 지난 금요일 전시 준비를 위한 청년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다 같이 모여서 전시를 하게 되어서 되게 새롭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지면 되게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교류전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관람객을 위한 예술 행사인 동시에 20대 청년들이 작품을 통해 서로의 관점과 활동을 공유하는 특별한 의미도 덧붙여진다. 소재동이라는 곳이 이제 역사성도 존재를 하고 역사적인 곳에서 전시를 하게 될 기회가 흔치가 않고 또 이런 대전 지역 청년 작가들이 작품을 할 수 있는 활동의 기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소중하기도 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재 드로잉 컬렉션에는 대전 지역의 미술대학 재학생 4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 사라진 소재호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 무한 가능성을 품은 드로잉에 예술적 영감을 펼쳐낸다. 그만큼 작품도 생각도 다양하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것들을 괴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봤습니다. 향에 불을 붙여서 한지에 대고 태우는 기법을 이용을 했는데 이것이 저만의 스타일과 저만의 감각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드로잉 전시에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서 있는 철도 보급 창고. 이곳이 갤러리로 변신해 청년 작가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사실 이번에 전시에 또 다른 어떤 특징이 있다면 장소 특정적인 어떤 상황을 이용한 어떤 전시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그 청년들이 갖고 있는 미완의 어떤 미학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공간에 대한 실험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재동의 이야기를 담은 소재 나날이 프로젝트는 드로잉 전시회를 시작으로 미술 장터, 워크숍, 성과 전시로 이어지며 12월 22일까지 함께한다. 소재라는 어떤 그 장소 지향적인 어떤 그 중요한 것들을 갖고 있는 지역을 통해서 각 지역과 지역이 만나는 그리고 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나 장터를 통해서 같이 호흡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전시는 자유를 품은 우아한 나비를 연상케 하는 이색적인 작품 세계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류화가 오수경의 개인전이다. 정말 생활을 하면서 현실 속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일기가 돼버렸어요. 매일매일 겪는 일기. 제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저를 만난 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의한 영향을 받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이 나타나요, 제 그림 속에. 한국화를 전공했지만 결혼과 육아라는 현실 속에 예술가의 삶에만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했다는 오수경 작가. 그녀는 이번 개인전에서 화가 오수경의 시간을 오롯이 담아냈다. 서울에서만 전시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전에 내려와서 살아보면서 저를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제 생활 모든 게 서울에 있었는데 이제 마음까지 다 오게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기에 안착을 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대전 분들과 함께 제가 제 그림을 많이 전시해서 많이 소통하고 싶어요. 그녀의 그림은 전통적인 담백한 한국화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한국화 중에서도 화려한 색채를 담은 진채화로 그녀가 만난 사람들을 화폭에 펼쳐낸다. 국임을 했을 때는 제가 약간 이제 갇혀 있다는 느낌에 있을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국임을 많이 썼어요. 사람 표정도 이렇게 아직 나올 시점이 아닌 때 국임을 많이 썼고요. 음박은 이제 산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이제 하얗게 보이지만 한 6개월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흐르고 나면은 서서히 이제 무지갯빛도 나고. 찬찬히 붓으로 그려가며 서서히 생각을 녹여가며 그리고 또다시 덧칠하며 묵묵하게 준비해온 시간들을 전시회에서 만나보자. 사람은 굉장히 매일매일 이게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울먹거리고 부르르 떨고 있는 심정이 있다면 그거를 거기다가 딱 정확하게 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건 제 바람이에요. 긴 시간의 여정에 묻어난 옛 이야기. 직접적 묘사는 아닐지라도 그 하나하나를 예술가의 시선을 거쳐 작품의 소재로 녹여내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청년 작가들과 한 여류 작가의 또 다른 도약과 시작. 그림으로 전하는 그들의 특별한 메시지를 함께 해보자. 네, 뭐 일기를 쓰듯 담담하게 나를 둘러싼 모든 걸 작품으로 풀어낸 모습이 먼저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네. 작가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음박이 산화하면서 다양한 빛을 낸다고요.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전 소재동에서는 우리 지역 작가들이 그 드로잉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들이 고스란히 있는 그곳에서 청년들의 시작을 만나는 게 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이 소재 드로잉 콜렉션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철도 보급 창고에서 이어지고 또 오수경 개인전은 대전 MBC M갤러리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뜻한 작품들과 함께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북 의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영미 하면은 네. 떠오르는 게 있죠. 그럼요. 바로 경북 의성이 낳은 스타들이잖아요. 바로 여성 컬링 팀인데요. 경북 의성을 단숨에 컬링의 메카로 만들었죠. 그 명성을 이어받아 경북 의성고등학교에서도 컬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집념, 패기, 열정만이 가득한 빙상의 두뇌 싸움. 컬링에서 제2의 팀킴을 꿈꾸는 이들이 떴습니다. 의성고 컬링팀이 만들어내는 치열하면서도 냉철하고 냉철하면서도 훈훈한 현장. 의성고 화이팅!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의성고 컬링팀의 도전기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영미를 유행시킨 불굴의 여걸들. 팀킴의 홈그라운드 경북 의성에서 컬링 미래 주역들의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었으니 그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2019년 한국 주니어 컬링 선수권대회가 지금 의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의성고등학교는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예선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 오늘 이제 서울 최고랑 결승을 앞두고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오늘입니다. 의성고등학교 파이팅입니다. 전국을 넘어 세계 재패를 꿈꾸고 있는 의성고 컬링팀. 기대가 큰 만큼 어깨에 짊어진 짐도 무겁습니다. 경기를 앞둔 각오는요? 집중만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의성 가자! 중압감을 떨쳐내듯 포부를 다지는 의성고 컬링팀. 동계 채용 명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컬링 하나만 보고 진학한 선수들이 많은데요. 한국 국가대표 주장 김창민 선수 역시 의성고 출신으로 알려졌죠. 그 계보를 잇듯 지난해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선 2년 연속 금메달이라는 성적을 거뒀고 올해는 은메달을 획득.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일단 저는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팀원 애들이랑 팀워크도 맞춰가고 이렇게 자세 같은 것도 같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매 경기 들어갈 때마다 항상 이기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때까지 연습해왔던 거를 경기에 다 쏟아붓는다는 생각으로 경기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어려운 경기 앞에서도 주저없이 도전장을 내던진 의성고 컬링팀. 컨디션 난조 속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뽐내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봅니다. 초긴장 상태에서도 든든한 응원군 덕분에 힘을 얻는 컬링팀입니다. 저희 아들이 의성고 다니는 민상훈 학생인데요. 지금까지 잘해왔거든요. 지금 4대4로 지금 가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번 경기에 이겼으면 좋겠어요. 의성고 화이팅! 가족만큼 열성적인 지원군이 있을까요? 그 응원에 힘입어 집중력을 높이는 의성고 컬링팀. 경기 초반부터 팽팽하게 맞서던 상대팀과의 기싸움을 이어갑니다. 경기 중반부 수세가 기운 의성고 컬링팀의 긴급 작전 회의. 2점 찾아라. 네. 90인데 네. 조급해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2점만. 기본 플레이는 2점이다. 3점, 4점은 네. 덤으로 스킵 상황이 간다는데 우리가 오면을 찾아. 알았어? 네. 나머지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가드 1개. 이 상황만 남겨놓고 답을 플레이를 해주면 돼. 네. 심기일전 다시 한번 열의의 불꽃을 태우는 의성고 컬링팀. 후배들의 경기를 묵묵히 관전하는 익숙한 얼굴. 팀킴은 이번 경기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까요?
네, 제가 주니어 할 때도 생각이 많이 나고 제가 주니어 할 때보다 이제 밑에 이제 학생들은 더 실력도 좋고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뿌듯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재밌게만 계속 꾸준히 한다면은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믿기 때문에 지금 주니어 선수들이 다 재밌게 컬링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빙상의 체스라 불리는 만큼 고도의 전술이 필요한 컬링. 무엇보다 주장인 스킵의 역할이 중요하죠. 스킵의 신호에 따라 리드와 세컨드 선수가 스위핑을 해서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고 1엔드가 끝난 후 하우스 안의 스톤으로 점수가 결정됩니다. 그 사이 경기는 어느덧 후반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딜리버리가 이어지고 각 팀당 주어진 4개의 스톤을 어떤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 전략이 수시로 바뀝니다. 점수는 단 한 점 차. 드디어 마지막 엔드로 승부를 가릴 시간입니다. 많은 점수차를 보이다가도 막판 역전승을 노려왔던 의성고 컬링팀.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이 걸린 경기인 만큼 마지막 스톤으로 금빛을 노려봅니다. 말씀드린 순간 붉은색 스톤의 질주! 그러나 안타깝게 실점하고 마는데요. 우승자를 내준 의성고 컬링팀. 하지만 진검승부를 펼쳤던 만큼 패배도 값진 경험으로 삼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이겠죠? 저희가 마지막에 너무 세게 해서 상대한테 너무 좋은 자리를 줘가지고 그 실수 때문에 져가지고 너무 아쉽게 져서 네, 많이 아쉬워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이번에 실수한 거를 최대한 많이 연습한 다음에 다음 대회에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비록 목표했던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지만 도전 자체로 빛났던 경기. 더 큰 꿈을 향해 달린 이들에게 컬링은 어떤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컬링은 저의 꿈과 희망이고 컬링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스포츠입니다. 98, 99 정부체전에서 2연패를 의성고등학교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올해 100회에는 은메달을 차지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결승에서 고배를 마시고 이번에 주니어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힘을 내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고요. 더 나아가 팀킴에 이어서 세계 무대에서 의성 그리고 경북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컬링 주역으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의성고 컬링팀의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열정, 패기, 집념으로 뭉친 의성고 컬링팀. 정상을 향한 도전 앞에 늘 꽃길만 있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를 딛고 성장한 선수가 얼마나 빛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올림픽 무대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의성고 컬링팀을 응원하겠습니다. 의성고 화이팅! 네, 언젠가 세계 재패를 꿈꾸면서 빙상위를 닦고 또 닦는 우리의 컬링 꿈나무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승패나 경기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정신이 참 멋지네요. 네, 예. 그러니까요. 집념과 패기가 넘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제2의 팀킴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컬링 선수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안동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살 비만 80까지 간다라고요. 그만큼 우리 몸의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식습관, 생활습관,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또 요즘에는 아름다워지기 위해 많이 살을 빼시지만요. 이 비만이 심각해지면 생명과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에서는요. 비만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움 말씀을 위해서 내분비내과 이재민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살이 찐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나 그럼요. 다이어트 해야 돼. 네, 24시간 다이어트죠. 그렇죠. 이렇게 네. 입에 달고 사는데 실제로 비만의 정의
어떻게 내릴 수가 있을까요? 네, 이 굉장히 요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뭐 체중이 늘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많죠. 근데 이제 저희가 비만이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체중이 늘어나는 것들을 비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난 거는 그 체중이 늘어나서 내가 몸이 뚱뚱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비교 대상이 너무 황당한 거죠.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일반 연예인이라든지 남자 연예인이라든지 모델들과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비교를 해서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내가 마치 비만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연예인분들이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를 따지게 되면 한 15에서 17 정도가 평균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15에서 17 정도 되는 거는 저체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요즘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비만의 정의를 갖다가 정확하게 내리자고 하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방의 과도한 축적으로 인해서 이로 생기는 상태, 병적인 상태를 갖다가 이 질병이라고 비만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비만을 정의를 할 때는 이런 지방의 과도한 축적이라는 면들을 꼭 기준 삼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체중이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래요, 네. 예. 그럼 체중이 기준이 아니라면 비만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비만의 기준을 잡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편하게 하는 것들이 키하고 체중을 이용한 체질량 지수, 또 허리둘레, 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많이들 하죠. 인바디라든지 뭐 덱사를 이용한 스캔이라든지 복부 CT를 찍게 되면 이 지방 양을 갖다가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들 언급하는 것들은 체질량 지수와 이 허리둘레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량 지수가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는 18에서 22.9 정도까지 가는 건데요. 이 체질량 지수는 키를 곱하기 한 다음에 이거를 몸무게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8에서 22.9까지를 정상, 23에서 24.9까지를 과체중, 25 이상이 되는 것들을 비만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앞서서 30에서 35, 뭐 35에서 40, 그 이상을 1단계 비만, 2단계 비만, 3단계 비만이라고 저희가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체질량 지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복부 비만을 갖다가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근육량이 굉장히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실은 지방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을 갖다가 복부 지방을 특히 반영을 잘해주는 것들이 허리둘레가 되겠는데요. 이 허리둘레로 보게 되면 남자는 90cm, 뭐 인치로 얘기하면 35인치, 여자는 85cm, 30인치 정도 이상이 되게 33인치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아 비만하다, 복부 비만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뭐 성인 비만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는 네. 소아 비만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비만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서구화된 사회가 되면서 비만 인구가 급격하게 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비만학회에서 최근 10년 동안을 조사를 해봤더니 비만 인구의 증가율이 보통 한 35% 정도 된다라고 하고 남자는 46, 여자는 한 25%, 26% 정도 된다 그래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에게 많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보게 되면 뭐 여자분들이 사회생활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바빠진 사회가 됐다는 것들이죠. 또 가장 연령대로 보이는 특징은 20대, 30대, 80대가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80대 같은 경우에는 근감소형 비만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비만율이 늘어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복부 지방이 자꾸 따라서 늘어난다는 것들이죠. 이 복부 지방은 비만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을 갖다 유발한다는 것들이거든요. 또 앞서 첫 멘트에서 해주셨지만 역류와 비만율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역류와 비만율들은 청장년층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청장년층들이 앞으로 성인병이나 여러 가지 병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개개인에 있어서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방심하면 좀 살이 잘 붙는 체질이라서 고민이 많은데요. 대체 이 비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가볍게 생각을 할 때, 너무 쉽게 생각을 할 때 비만, 살이 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것들이 이제 불균형이 되겠죠. 요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에너지 섭취는 많고 소비는 적게 됐을 때를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이제 저희 생활을 한번 일반적인 보통 분들의 생활을 한번 볼게요. 대부분은 직장에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를 시키는 운동을 할 시간이 없고 또한 먹는 것들도 빨리 먹게 되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최근 서구화된 식품을 먹다 보니까 칼로리 소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생활 패턴 자체가 결론적으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고 이런 것과 더불어 유전적인 요인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개인의 특성적인 생활 패턴과 유전적인 요양이 있는 것들을 1차성 원인, 1차성 비만이라고 하고 또 저희가 1차성 비만 이외에 다른 것들에 의해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2차성 원인, 2차성 비만이라고 하는데 그런 원인이 되는 것들은 약물, 저희가 보통 정신과적 약물이라든지 뭐 알레르기나 아토피 같은 걸 치료하는 스테로이드 같은 걸 복용하는 경우에도 체중이 늘어날 수가 있고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내분비적 질환 중에서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켜주게 되는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에서도요. 체중이 이유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성이냐 2차성이냐를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체중이 늘어난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분명히 따져줘야 되는 거는 지방이 늘어나는 것이냐 물이 늘어나는 것이냐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물만 먹었을 때에 체중이 늘어나는 거를 부종이라고 합니다. 이 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체액, 수분 자체가 몸에서 빠져나가질 않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게 콩팥병이라든지 심장병, 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르신들 보게 되면 관절염이다 뭐다 해서 이 소염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소금기가 몸에 많이 저류가 돼서 물만 먹어도 붓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예전보다 먹는 양이 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부분 체중이 많이 늘어나신 분들하고 얼마나 뭘 많이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많이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면 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 체중과 관련된 식습관을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양이 아니고 칼로리를 따져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은 밥은 굉장히 적게 먹고 대신에 감자, 고구마, 뭐 아이스크림, 간식, 뭐 과일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드세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칼로리를 따지다 보게 되면 실제로 밥량은 실제 적긴 하지만 굉장히 과다한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면들을 갖다가 좀 주의해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아까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이 늘어나는 거라고 했는데 이 지방이 늘어나는 것들이 꼭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내 몸에서 지방이 늘어나는 주된 원인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밥이라든지 과일, 감자, 고구마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지방이 늘어나게 되고 저희가 꼭 식단을 생각할 때는 밥량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먹는 양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이 비만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유형별로 한번 비만을 짚어주시죠. 네, 그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형을 나누는 경우는 남성형, 여성형, 또 이 지방의 분포도가 피하 지방에 있느냐, 내장 지방에 있느냐에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통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성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상체형이죠. 그다음에 복부 쪽에 뭉쳐지는 경우, 즉 지방 자체가 복부에 집중돼 있는 경우를 말을 하고요. 여성형 그 비만 같은 경우에는 둔부형이라고 보통 하체에 보통 많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성인병과 관련된 거는 복부 지방형이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복부 지방형 중에서 아까 피하 지방이 아닌 내장 지방형일 경우에는 성인병이 잘 생길 수가 있고 이로 인한 비만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하기 위해서 스캔이라든지 복부 CT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성분들 보면 이 팔다리는 가는데 이게 배가 나온 분들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냥 거미형이라고 하는데 이 거미형이 그러면 복부형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복부형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말씀하셨다시피 또 비만은 정말 아무래도 만병의 근원이고 또 성인병의 주범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 한 번만 더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계속해서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같은 키, 같은 체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복부 비만이 문제가 되거든요.
되게 재미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스모 선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스모 선수분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뚱뚱하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내장 비만이 별로 있지는 않아요. 그런 반면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굉장히 마른 분들 중에서 배만 볼록 나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이유가 되는 주범이 바로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내장 지방에서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하곤 합니다. 그 분비되는 물질을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디포카인에서는 몸에 좋은 것도 있고 실은 몸에 나쁜 것들도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의 몸에 나쁜 것들이 유발을 하는 것들이 혈관 쪽에 있는 염증을 유발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당뇨병을 유발하는 인슐린의 작용을 억제하다 보니까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런 고혈압 같은 것들이 유발이 될 때 결론적으로는 혈관 상태가 문제가 되는 심혈관 질환, 즉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또 이 체중이 대부분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중이 실리는 관절이 보통 무릎이거든요. 네. 이 무릎에 관절염 같은 게 동반이 되면서 운동을 더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문제가 되고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정맥 혈전 등 같은 게 있고요. 일부 암에서는 이 비만과 연관이 된다라고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내장 지방이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예,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앞서 말씀하시는 그 피하 지방, 내장 지방 이걸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보통 피하 지방에서 있는 아이들은 내 몸에 대사 질환, 우리가 말씀드렸던 뭐 성인병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게 통계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젊은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없다고 하면 같은 체중이라 하더라도 피하 지방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 조절뿐만 아니라 운동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반면에 성인이 됐을 때는 같은 키, 같은 몸무게라 하더라도 내장 비만이 더 많기 때문에 성인병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이런 경우에는 식이 습관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식이 습관이 중요하다 네.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식사량이라든지 뭐 음식의 종류라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늘 고민이죠. 내가 체중을 빼기 위해서 나는 지금 적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적게 먹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만 적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표준 체중이라는 걸 알고 그 표준 체중이 나에게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키하고 몸무게를 기반으로 해서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체중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칼로리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칼로리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모든 음식에는 이제 칼로리가 대부분 있죠.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에너지 섭취가 되면서 열량이 올라가야 되는 걸 칼로리라고 하는데요. 네. 이 열량이 올라가게 되면 내 몸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되죠. 뭐 운동도 하게 만들고 뇌 활동도 만들고 산소도 도와주게 만들고 소화작용도 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그 소비하고 남은 양이 결론적으로 너무 많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몸에 쌓이게 되는 게 결론적으로는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줄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표준 체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네. 이 표준 체중은 저희가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키를 갖다가 보통 센치로 하지만 미터로 해가지고 키 곱하기 한 다음에 남자는 22를 곱하고 여자는 22를 곱하게 되면 표준 체중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활동량에 따라서 보통 뭐 25를 곱해주느냐, 30이냐, 40이냐를 곱하게 되면 나의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열량이 나오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남자는 2,700, 여자는 한 2,000 정도 칼로리가 나오게 돼요. 예.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체중을 딱 구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체중에 맞춰서 지금 현재 나의 몸이 그거보다 높다라고 하면 칼로리를 좀 줄여서 먹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칼로리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칼로리를 너무 제한을 하다 보면 몸이 지치기 시작을 해서 몸이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면 식사를 할 때 밥을 한 2수저씩만 한 끼 먹을 때 덜 먹자. 내가 간식을 주로 많이 했다라고 하면 간식을 좀 제한하고 횟수도 줄이고 네. 단 음료수를 좋아한다. 아니면 우리가 믹스 커피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네. 녹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병행해서 먹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너무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칼로리를 줄여줄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칼로리를 적게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 칼로리란 게 사실 감이 잘 잡히지가 않잖아요. 네,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 음식과 양으로 좀 비유를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부분 체중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께 칼로리 얘기를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칼로리를 자꾸 계산을 하다 보면
밥상 하나를 차려놨을 때에 아우 이거는 몇 칼로리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을 조금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칼로리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쉽게 접하고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고 요거와 비교를 하는 것들이에요. 가장 편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보통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밥 한 공기에 300칼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3분의 1 식당 100칼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수저 안 먹으면 3분의 1을 안 먹게 돼요. 그렇게 되면 100칼로리가 줄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300칼로리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세 끼니당에서 2숟갈씩만 안 먹으면 되는 것들이죠. 네. 그러면 밥하고 또 비교되는 나는 밥 잘 안 먹고 빵을 먹어야 하시는 분들은 식빵 한 조각이 밥 3분의 1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빵을 갖다가 3조각 먹던 분들은 한 조각을 덜 먹게 되면 된다는 것들이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시잖아요. 커피. 아메리카노는 한 10칼로리 정도 되는데 믹스 커피는 한 50칼로리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비교하다 보면 설탕을 갖다 넣지 말고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제 지금 날씨에는 대봉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예. 대봉시가 한 3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예.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은 그걸 먹고 걱정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 2숟갈씩 덜 먹고 대봉시 하나 먹으면 오늘에 충분하게 칼로리를 맞춰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음식마다 뒤에 보면 칼로리표라고 다 써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내가 하루 중에 어떻게 먹었나를 갖다가 칼로리를 잘 했나를 보려고 하면 식단 일기를 쓰고요. 요즘에는 이제 대략적으로 쓰는 거죠. 밥을 몇 먹었고 몇 먹고 쓴 다음에 요즘에는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을 보게 되면 칼로리가 금방 나와서 나의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습득이 금방 편하게 되면 칼로리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요새 또 그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 보면 간식을, 네. 간식으로 그 네.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주식으로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의외로. 예. 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굉장히 말라있던 분에게 예를 들면 칼로리를 너무 높게 주게 되면 몸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네. 그런데 천천히 그렇게 습관적으로 올려주는 것들, 그럼 머리가 그 간식에 적응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간식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몸이 짜증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표현도 보통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간식이 늘어났다. 하루에 한번 써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많이 간식을 먹었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횟수를 조금씩 줄인다든지 그 간식 먹었던 것들을 칼로리가 비교적 적은 것들로 대체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그 말씀대로 생활 습관, 식습관, 비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 이걸로 이렇게 조절이 안 된다 싶으면은 네. 결국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으며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병원 치료들이 있는지 그 치료법도 좀 말씀해 주시죠. 대체적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에 비만을 치료를 한다 그러면 굽지 않은 시선으로 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질병이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미용적인 면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미용적인 면이 아니고 과도한 지방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서는요. 이 비만이 진짜로 있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거나 아니면 과체중 23 이상일 때 성인병이 있는 분들을 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치료를 하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인 생활을 갖다가 이제 패턴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근데 그에 앞서서 어떤 원인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1차적인 생활 습관의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니면 체중이 늘어날 수 있는 2차적인 원인이 있는 거냐를 저희가 기본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2차적인 원인이 있다라면 그 병을 치료를 하면서 생활 습관 교정을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다른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면담을 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이전에 체중을 갖다가 어떤 감량했던 방법들이라든지 왜 실패했는지들을 다 파악을 하게 돼 있고 첫 번째는 생활 습관 교정에 대한 면담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칼로리 계산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영양 습관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영양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영양 교육은 그 사람에 맞는 키 몸무게 지금 현재 상태를 비교해서 영양 교육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 영양 교육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는 칼로리 섭취를 갖다 저희가 이제 조절하는 것들을 알려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칼로리 소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 칼로리 소비에 대한 거는 운동 치료에 관한 것들인데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억울하세요.
실제 운동을 하게 되면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먹는 거 조금 먹으면 다 상쇄가 되다 보니까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하시게 되는데 이 체중이 빠지다 보면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몸이 힘들게 되고 빠진 체중을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그래서 운동 치료를 하다 보면 칼로리 소모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체중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초대사량을 갖다가 올려줌으로써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대부분 비만하신 분들은 관절이 약한다거나 근육이 약한 경우가 많아서 본인한테 딱 맞는 운동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상담이나 이런 면들은 1대1로 개별 상담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먹는 거를 조절을 못하고 운동을 했더니 더 힘들어서 더 먹게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예. 이런 경우에 식이 습관을 갖다가 줄여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에서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먹어라고 하는 신경물질들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신경물질들이 전달이 되면서 저희가 실은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갖다 조금 덜해주게 하는 것들이 약물 치료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식욕억제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식욕억제제는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대부분 체중을 빼러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물 자체가 주된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된 치료는 생활 습관을 바꿔주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좀 덜 짜증나게 약물 치료는 보조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보조적인 것들이 들어가서 내가 짜증이 나지 않는 것들이 유지가 되고 쭉 갔을 때에 1년 정도를 끌고 가게 되면 요요 현상이 안 일어나게 되고 나는 거기에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약물이 없어도 나는 적게 먹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대체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하면 이 비만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는 거를 적게 하고 네. 나가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행동 치료를 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하지 말아야 돼요. 이 급한 경우가 있게 되면 대부분은 한 2, 3개월 동안 했는데 생각한 만큼 체중이 안 빠진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천천히 빠지는 체중일수록 실은 오래도록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 섭취를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는 행동을 늘려주고 이런 행동 치료 자체를 6개월 이상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이렇게 진료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생활습관 교정에서 식사 치료는 에너지 섭취를 줄이자. 그다음에 요즘에는 저탄고지든지 아니면 간헐적 단식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나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자. 그다음에 영양소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골고루 섭취하자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운동 자체를 갖다가 꾸준하게 유지를 하되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 자체를 꾸준하게 진행하자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생활 습관을 6개월 이상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만에 대해서 말씀 잘 들어봤고요. 건강톡톡 다음 이 시간에는 건선과 또 건조 피부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재민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낙엽은 서서히 떨어지고 공기는 부쩍 차가워지고 있죠. 오늘은 겨울에 들어서 나는 절기 입동입니다. 이 절기에 걸맞게 반짝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세종과 공주, 금산, 계룡은 하루 새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3.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나 낮은데요.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파주의보는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늦은 오후에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밤이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그칠 걸로 전망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에는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천안 13도, 세종과 대전 15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당진 12도, 태안 13도, 보령 14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중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일요일 늦은 오후에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색동 아니고 입동, 월동 준비 이상무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5646번님, 입던 옷들을 겨울 옷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겨울 간식 고구마, 단감, 그리고 총각 무김치로 월동 준비 1차는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부터 겨울 스타트 고고고. 와, 네. 든든하시겠네요. 그래요, 준비 잘하셨네요. 네. 월동 준비. 예. 3336번님, 배추, 무, 파, 마늘 등 김장 준비는 자급자족해서 밭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가족들 모두 모여 김장하려고요. 싱싱하게 잘 자랐죠? 라고 하셨네요. 가족들 모두 모여서 네. 김장을 담그시는군요. 예. 9801번님, 저희 집은 김장 일찍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배추값이 비싸서 조금만 했습니다. 월동 준비 끝. 네. 그렇죠. 네. 예, 김장김치 담그면 월동 준비 반 이상은 한 거기 그럼요. 때문에. 예. 7658번님, 어제 저희 집도 월동 준비했어요. 생강 사다가 껍질을 벗기고 썰어서 생강청을 담갔거든요. 올겨울 생강차로 따뜻하게 건강 지킬 겁니다. 네. 5855번님, 맛있는 군밤, 한겨울은 아니지만 지금 구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우리 집 겨울 간식 준비 끝입니다. 작년에 직접 뜨개질한 목도리도 이제 슬슬 꺼내볼까 합니다. 겨울 준비 끝. 간단하게 네. 끝내셨네요. 예. 네, 0587번님. 시골집 창고가 연상되는 우리 집 뒷베란다. 쑥과 도라지, 대추와 늙은 호박까지 말려서 보관 중입니다. 이 정도면 겨울 준비 단단히 했으니 유비무환이겠죠? 와. 단단히 잘하셨네요. 네. 쑥, 도라지, 대추, 늙은 호박. 예. 2411번님, 우리 대연이 월동 준비로 따뜻한 모자 사면서 친구들 것도 함께 샀습니다. 예준, 도현, 봄, 연우야, 따뜻한 겨울 보내자. 대연이의 첫 친구들 사랑해. 와, 너무 예뻐요. 그래요. 친구들이 그냥 다 귀엽네요. 네. 3938번님, 올해에는 배추 가격이 많이 인상되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 김장 조금이라도 정성껏 담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김장 맛보러 오세요. 네. 네. 우리 가족 여러분 벌써 이 월동 준비에 들어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아직 가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직 겨울은 안 왔어요. 이 가을 가족 여러분도 더 알차게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프라노 김혜원 독창회가 19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열립니다. 대전 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화목한 문화산책은 12일 저녁 7시 30분 대전 보성초등학교 키움체육관에서 마련됩니다. 송촌마을 호연제 알기 행사는 9일 오전 11시부터 송촌동 호연제 고택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19 희귀 애완동물 특별 전시회가 17일까지 대전 한바수목원 열대식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8회 클라무 수직기 실내악단 정기 연주회가 10일 오후 5시 천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지고 극단 당진에서 마련한 시대극 바람꽃이 11일 오후 4시와 저녁 7시 당진 문예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절기상 입동답게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요일에 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말과 휴일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